코스피 지수가 먼저 선행적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경기가 따라 붙거든요.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현금을 쌓아놔야 됩니다. 철저하게 기업이 숫자가 찍히는 기업 사셔야 돼요. 매수를 하셔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 혹은 지금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흑자 전환을 시작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최근에 엔화랑 같이 약세를 보이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또 외국인들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원화 약세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김선영의 햇세드 경제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밖에 뭐 한국경제TV에서 아침에 김선영의 뉴욕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그리고 KBS 1라디오도 출연하면서 저의 그나마 좀 오래 한 투자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두 나라 다 심심한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오르고 마감해서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무래도 이번 달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연속으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FOMC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일본은행의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통화정책회의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죠, 남의 나라.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조금 무게감 있게 다뤄야 되는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수급 흐름들, 특히 뭐 단기성 자금들이나 아니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거의 중반 넘어까지 이슈가 정말 많아가지고 참 변동성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아마 한참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일 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증시에서 이런 돌발 악재나 돌발 이슈들은 언제든지 있어 왔고요.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하면서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카테고리 내에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지루하시겠지만이죠. 힘든 것보다 오히려 지루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지루하시겠지만 조금 버티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최근 연중 고점에 근접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급락 후 급등하는 등 큰 변동을 보였는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하락한 거를 보고 어떤 분들은 이제 조정이다. 뭐 사실 저도 조정이라고 표현했죠. 왜냐하면 그걸 적당히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오긴 왔는데, 사실 조정이라고 하기 또 민망한 상황입니다. 그 정도 신 건 조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쓰겠지만, 저는 그냥 잠깐 쉬어가는 과정이었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한 달 동안 하락을 하게 된 이유는 대외적인 이슈가 좀 있었었죠. 미국과 우리나라 협상이 끝나고 나서 뭔가 좀 이제 큰 이슈가 없이 조용했었던 상황에서 이런저런 세금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나와주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런 내용도 좀 나와주고, 그리고 AI에 대한 거품론 같은 것도 좀 나와주고, 괜히 연말쯤 돼가지고 시장을 조금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면서 좀 흔들렸는데, 어차피 이 정도는 잠깐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계속 달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쉬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좋지 않은 것에 비해 주가는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코스피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 쪽으로 자격증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하나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나면 코스피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얘기는 어쨌든 이제 이 경기가 이제 코스피의 선행지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닙니다. 오히려 선행지표는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선행지표고요. 참 재밌죠? 그게 말이 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코스피도 결국은 이제 기업들의 집단이고, 이제 기업들은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베이스는 기업이 이런저런 이슈를 따오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올라가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뭔가 분위기 전반적으로 바뀌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은, 경기가 바뀌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코스피 지수가 먼저 선행적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보통 경기가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갭 차이가 짧게는 6개월, 더 짧은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 길게는 1년 이렇게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경기 선행지표 중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코스피 지수다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일단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아직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27년 정도 국내 주식을 투자해오면서 그 기간 동안에 경기가 좋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증시에는 경기가 좋다, 경기 화랑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2000년도 초반의 대세 상승장 가운데서도 처음엔 이게 왜 올라가지 이러다가 뒤늦게 따라붙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1, 2년 정도는 막 엄청난 수급이 몰리면서 결국은 그때 몰렸던 수급들이 2008년도 금융위기를 다
얻어맞고 다 박살이 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경기가 좋지 못해서 지금 시장에 못 갈 것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보통 경기 선행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최근에 조금 연중 고점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좀 쉬었는데 그만큼 좀 경기가 보통 따라 붙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그것도 맞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실적이 뭐 물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일단 지금 뭐 4분기라든지 전반적인 실적 발표 전이잖아요. 그런데도 삼성이 여러 수주를 따거나 같이 어떤 기업과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과 협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먼저 올라가겠죠.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먼저 주가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경기 쪽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수가 먼저 올라가고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먼저 순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증시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나라 이 경기가 조금은 좀 우리가 느끼기에 좀 따뜻해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개인 차예요. 누군가는 경기가 되게 좋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누군도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명백한 거는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주식시장이 경기 선행 지표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변동이 심할 때 투자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나요? 코스피 지수의 변동이 심할 때 일반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우리가 최근에는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이 나왔어요. 특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반도체가 좀 움직여주면서 증시 지수를 끌어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 사실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연동이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왜 최근에 이런 조정이나 이런 빌미가 되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미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잠깐 좀 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사실 이제 미국에 있는 이 증권가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일반적으로 평가를 받죠. 자기의 또 올해 실적을 평가를 받는데, 그 실적을 평가받을 때 어쨌든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해서 나의 투자 자산 자체를 좀 늘려놔야지 그거도 보통 평가를 하죠. 물론 이 평가 기준이 맞긴 많지만 어쨌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금이 늘어났다는 거에 큰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그들은 이미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현금을 쌓아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서부터 그 물량들이 좀 몰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차익 실현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갑자기 또 무슨 뭐 버블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사실 그것도 결국은 이제 월가가 일반 털어먹기, 보통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이제 지수 변동이 심할 때는 왜 이게 지수 변동이 심한가, 어떤 종목이 이 지수 변동을 이끄는가, 삼성전자 S. 근데 그들은 왜 움직이는가? 버블론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좀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 같다. 하지만 버블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계속 고점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내려왔죠? 겁나시죠? 왜 겁날까요? 그때 사고 싶으셨는데 왜 지금은 겁날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 기업에 대한 공부가 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흔들릴 때 오히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밀리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밀리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 의견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기업이 숫자가 찍히는 기업 사셔야 돼요. 매수를 하셔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 혹은 지금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이제 돌파해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수익이 찍히기 시작한 기업, 흑자 전환을 시작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내년을 봤을 때는 내 계좌를 더 이제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코스피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무엇으로 보시나요? 6개월이요? 환율이죠. 사실은 환율이 전 제일 크다 보고 있고, 뭐 두 가지 정말 쥐어짜가지고 생각해보면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환율이고 두 번째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인데, 일단 환율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환율은 이게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와 우리나라의 관계, 일본 엔화의 우리나라의 관계, 이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강달러에 치여가지고 계속 원화가 약세 보이면서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당분간 그렇게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거기를 당장 뭔가 바라기는 어렵지만, 그건 그 역시도 중장기적으로는 개선이 될 거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는 한 대 더 얻어맞았죠. 뭐냐면은 일본이 갑자기 자기들 3분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뭔가 좀 지표들이 안 좋아지니까 엄청난 부양책을 일본이 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일본 엔화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커플링 현상이 나와요. 근데 일본에서 그렇게 엔화를 풀어버리면 시중에 엔화가 많아진 거겠죠? 그럼 엔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엔화 약세죠? 우리나라가 최근에 엔화랑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엔화랑 같이 약세를 보이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또 외국인들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원화 약세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확실히 환율적인 부분이 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증시 사실 최근에 이끌었었던 게 삼성전자 거의 뭐 멱살 잡고 끌어서 올려서 하드캐리한 게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인데,
지금 달러원 환율 그리고 이제 원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자꾸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은 그게 좀 경계할 만한 부분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참 되게 중요한 상황에 있어요. 예전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디플레이션 상황을 겪고 뭐 잃어버린 20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참 경기가 안 좋았었는데 예전에 이제 돌아가시는 그 아베 신조 총리가 아베노믹스라는 걸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그와 함께 기업 밸류업 정책을 시행하면서 일본 증시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일본 경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낮춰서라도 혹은 금리를 마이너스로 금리로 보내더라도 은행에 들어오는 것 말고 다 밖으로 보내버리자 이런 정책을 취했는데 그건 지금까지 일본의 경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좀 개선이 되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 경기가 좀 개선이 되면은 금리를 그래서 이제 올린다라고 하는데 일본 금리를 올리는 거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나라 생각 안 하고 일본 자기들만 생각해서 봤을 때는 이제 정상화되는 거죠. 사실은 정상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일본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사상 최고로 시장이 어려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금리를 제로 금리 혹은 그 밑에 내려서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건 내가 은행 가서 예를 들어서 예금을 넣을 때 내가 돈을 줘야 됩니다. 네. 그냥 그거 싫으면 다 딴 데 투자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놓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이자가 싸니까 많은 나라들, 많은 기관들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요. 금리가 거의 없죠? 거의 제로죠? 자, 그런 상황에서 세계 어떤 나라를 가도요, 일본보다 금리가 높을 겁니다.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조를 빌려가지고 딴 나라에 뭐 한 3% 정도 이제 금리를 주는 은행에다가 예치만 하더라도 1년에 3%가 나오잖아요. 가만 앉아서 돈 먹는 거예요. 일본에 주는 이자 없이 이쪽으로는 가만 앉아서 돈을 먹는데 그 사이에 아시겠지만 일본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게 뭐 1, 2년이었습니까? 엄청 긴 시간 동안 진행됐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미증시는 얼마나 올랐죠? 엔비디아는 미국의 텐베거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죠?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일본에서 자산 금액을 땡겨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금을 몇 년 전에 엔비디아만 매수했었어도 엄청난 수익이 났겠죠. 그죠? 수익이 나면 얘는 수익이 났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그 빌린 돈을 일본에서 빌려줘야죠. 얘들은 금리가 낮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는 조금 경기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금리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금리를 올릴지 말지 한번 모니터링 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게 다음 주예요. 다음 주이기 때문에 거기 다 다음 주죠. BOJ 회의에서 만일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돈 빌렸던 이 아이들이 어쨌든 다시 넣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볼게요. 일본이 여기서 금리를 뭐 한 방에 뭐 1%, 2%씩 올리겠습니까? 올려봤자 조금씩 베이비 스텝으로 올릴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빌려간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게 가져갔잖아요. 근데 금리를 좀 올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냈었던 그 어마어마한 수익에 큰 타격이 있을 정도로 금리가 높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돈이 어쨌든 이제 일본으로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뭔가 걱정을 하는 거지. 사실 이건 저는 크게 걱정을 할 일인가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물론 자금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흔들릴 거예요. 그 자금이 정말 수백조 원에 달하는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수천조 원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와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이제 자금 시장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언젠가는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현실이었고 근데 좀 다행인 건 뭐냐면 기억나시겠지만 작년에 이미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던진 적 있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전 세계 시장도 반응을 한 거죠. 드디어 일본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구나. 이미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올해 처음 금리 인상하겠다로 던졌으면 데미지가 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힌트를 전 세계적으로 뿌려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그렇게 데미지가 그렇게 크게 가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일 근데 지금 시장이 뭐 되게 좋아요. 진짜 막 어마어마한 자금이 막 뭐 한 달에 막 몇십조, 몇백조 원 자금이 막 들어와요. 막 그렇게 막 원활하고 막 시장 팡팡팡 터지고 막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이거에 대한 관심이 좀 낮았을 겁니다. 왜? 거기서 뭐 수백조 원 나가도 다시 수백조 원이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뭔가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서는 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돈이 나간다고 하니까 좀 이제 마이너스적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이거는 단기적인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청산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부분이나 이거는 길게 갈 만한 요인은 아니고 그렇게 길게 갈 만한 요인이 아니고 단기적인 요인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정도 리스크가 있지 나머지는 리스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거래세 올린다는 거 거래세를 올리면은 물론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이 올라가니까 짜증이 나긴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래세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한번 매수 할 때마다 세금이 나가는 건데 매매 횟수를 좀 줄인다든지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좀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좀 주장하고 여러분들께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진짜 유명한 단기 투자 시장이긴 해요. 그걸 이제 해외에서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우리나라에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좀 릴렉스 시켜줄 필요는 있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대주주 양도세가 낫습니다. 양도세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조금 감당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개인 투자들이 잘못이다. 뭐 지금 우리나라 외환 잔고가 빠져나가는 게 개인들이 너무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들 먼저 오라고 할 게 아니고 기관들 먼저 때려야죠. 기관들은 뭐 700조가 넘는 자금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데 개인도 그렇지만 일단 기관에 대해서 먼저 이제 뭔가 좀 뭐라고 어필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개인 얘기하는 게 낫죠. 너무 개인부터 때리는 거는 이건 조금 저한테 좀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주식 투자에서 가장 추천하는 종목과 추천하지 않는 종목은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업종으로 가죠. 일단은 제일 저는 투자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업종은 똑같습니다. 제가 뭐 매달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유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 초부터도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잘 가죠, 요즘에. 최근 분위기 좋습니다. 물론 각 기업별로 뭔가 이슈가 있으면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있긴 있지만 바이오 제약주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꼭 투자를 하셔야 되는 종목 그리고 이제 업종은 반도체는 지금 이 조정이나 이런 흔들림을 이용하셔가지고 좀 투자를 이어가시거나 매수를 하시거나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그리고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추천하지 않는 업종, 지금 어떤 업종을 피하면 될까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업종이 괜찮아요. 대부분의 업종이 괜찮고 오히려 그동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업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괜찮아서 우리나라에는 딱히 지금 뭔가 추천하면 안 될 만한 업종이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 업종, 이 기업의 업종들을 따라가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 고점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를 회복했는지 그 회복 탄력성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지간한 업종들은 다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업종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가죠. 실적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4분기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그럼 이제 올해 전체 한 해 실적이 나올 건데 앞으로 시장은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시장은요.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은 안 갈 거예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진검승부, 기업들이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강한 모습을 앞으로 계속 보이면서 어필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숫자가 안 찍히는 기업들은 그 어떤 업종이라도 아무리 핫한 업종이라도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건 또 있어요. 로봇 관련 기업들 중에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이 돌아서지 못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로봇은 좀 달라요. 로봇은 당장 뭐 지금 적자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이 마음먹으면 흑자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바라보는 이제 사이즈를 길게 바라보고 지금 이제 빌드업을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대형 기업들, 대기업들 위주의 어떤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혹은 뭐 밀린다 하더라도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아도 투자해 보실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나머지 중소형 기업들은요 로봇이든 원전이든 이런 쪽 라인들은 실적이 안 찍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는 진짜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현황은 어떤가요? 일단은 미국 지금 전반적으로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상황이 조금 바뀌고 있죠. 이제 중간선거 모드 슬슬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보면 한참 올해를 달고 썼던 이제 미국의 무역 협상 얘기가 요즘에는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왜? 거의 다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관심사가 좀 달라져서 미국은 이제 그 관심사가 한 방에 이제 미국의 어닝 시즌, 실적 시즌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나 아니면은 이번 관심은 이제 12월 달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과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뭐 연준위원들은 이제 금리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지난 10월 달에 했는데 12월 달에 또 한다. 그럼 1월 달에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제 이 시장이 바라는 그 기대감을 연준과 이걸 맞춰 나가는 그 진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10월 달에 원래 전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됐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했죠. 근데 이제 12월 달에 과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나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 금리 인하를 바랄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하는 분들도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 해주게 되면 시장에 돈 풀리는 느낌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비트코인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이고 시장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의
유동성을 위해서 나중에 이 유동성 장세가 끝날 때 정말 크게 얻어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유동성이 좀 천천히 들어오고 천천히 나가는 게 좀 좋다 판단되는데요. 좀 걱정은 됩니다. 걱정은 돼요. 근데 뭐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을 지금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뭐 투자는 그대로 이어가실 만한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금리나 딱 그거 하나만 좀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언제쯤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는 원래 10월 달 안 하고 10월, 11월 건너뛰고 12월이랑 1월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연말에 대한 기대감과 내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본인의 이 중간 선거 모드를 들어가면서 적절히 이제 무역 협상 끝내놓고 인플레이션 좀 더 안정화되어 있는 것 확인해 보고 연말쯤에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슬슬 요즘 바이든 욕 엄청 하잖아요. 그게 중간 선거 모드로 들어간 건데, 그러면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 정책발을 받아가지고 딱 선거 시기 때쯤 맞춰서 이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아요. 12월 달도 하고 12월 달도 지금 하려고 하는 느낌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또 1월 달에 시장은 또 기대감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연준도 이제 1월 달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거기 때문에 일단 금리 조정, 저는 이제 이미 제가 생각한 그런 예상은 벗어나 있는 상황인데, 저는 12월 달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12월 달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12월 달 쉬고 저는 1월 달에 가는 게 맞다 봐요, 저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몰라가지고 우선은 같이 한번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금리 불확실성이 큰데 이때 투자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우리가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낮춰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부양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을 쓰면은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은 더 좋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자금들이 좀 돌게 되고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금리 인하 시점 자체는 이제 투자에 굉장히 좀 좋은 베이스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혹은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했을 때 과연 그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변동성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그때그때 우리가 같이 모니터링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주 중에선 가장 위험한 종목은 어떤 것으로 보실까요? 일단 미국은 지금 오히려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던 M7 기업들 위주로도 지금 조정을 거쳤고요. 다 좀 쉬어가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이게 요즘에 조금 이제 얘기가 나온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원래 처음에 투자할 때는 M7 위주로 투자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런 업종들, 이런 종목들 자꾸 종목을 발굴하세요. 그런 건 되게 좋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저는 미국에 대한 어지간한 업종들은 다 괜찮다고 판단하는데 하나는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ETF인데, 여러분들 3배짜리 ETF 아시죠? 3배짜리 ETF는 조금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배짜리까지는 그래도 할만해요. 네, 3배짜리 ETF. 아마도 지난번에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자 관련 종목들이 한창 그때 이제 이슈가 있었죠. 근데 수급 빠지면서 이제 마이너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젠수성 CEO가 양자 컴퓨터 앞으로 뭐 한 20년 걸릴 거다라고 던져놓으니까 바로 그 다음날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그 관련 ETF들이 마이너스 100%가 넘어가면서 청산이 됐죠. 제로가 됐죠. 3배짜리는 올라갈 때도 3배지만 떨어질 때도 3배입니다. 마이너스 34%가 넘어가는 순간 강제로 청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 시원시원하게 투자하시고 하시는 건 아는데, 3배짜리가 넘는 ETF를 하시는 거는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오히려 기업에서 투자하는 거는 저는 크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좀 뭔가 과한 어떤 레버리지를 쓰는 상품은 항상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밖에 나머지 업종들이나 종목들 중에 지금 당장 위험해 보이거나 하는 거는 딱히 없어 보여요. 중소형주가 위험한 거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마찬가지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많이 사신다고 했던 기업들 중에 딱히 그렇게 지금 투자할 때 위험해 보이는 기업이 지금 당장 보이진 않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주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시나요? 금리가 일반적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바이오주나 헬스케어주, 제약주들이 조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서 100억을 빌려. 근데 금리가 10%면은 1년에 이자를 10억씩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가 제로면은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말은 즉 금리가 떨어질수록 지금 자금이 많이 필요한 업종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주요 IT 기업들이나 미국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뭐7 기업들은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금리가 인하하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시중에 돈을 뿌리는 거니까 부양책을 쓰게 되고 이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매수 매도를 많이 하니까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이제 증권주들이나 아니면 로빈후드 같은 그런 플랫폼들 그런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남는 이제 이익들이 많을 거다라고 판단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좋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건 또 있어요. 은행주는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은 결국은 이제 예금 자기들이 우리한테 줘야 되는 그 예금 이자와 우리가 걔들한테 주는 이 대출 이자 그 사이 가지고 먹고 사는 애들이 사실 은행들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들어서 더 뭔가 순이익이 안 남겠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맞아요. 근데 그 특정 시점을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땐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대출 수요가 올라갑니다. 대출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대출을 더 많이 하면 원래는 이 높은 이자에서는 100명밖에 대출을 이용 못하고 있다가 금리가 확 떨어지니까 이 100명이 200명, 300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이익이 반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대출을 이용한 사람이 2배, 3배 증가를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수익 파이, 매출 파이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이제 금리나 수혜주로 금융주나 바이오 제약주를 넣는 이유다. 아니면 대형 IT주를 넣는 이유다. 그래서 그 정도 업종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정책을 강화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한국 반도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시나요? 일단 지금 뭐 미국에서 보니까 애플이랑 인텔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미국의 거의 유일한 전 세계에 종합 반도체 기업이 2개가 있어요. IDM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랑 인텔이었잖아요. 근데 물론 인텔은 자기들의 어떤 영광의 시대를 정말 거만하게 지내면서 완전 맛이 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살아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이제 사실 서포트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같이 좀 서포트를 해주면서 빨리 성장시켜야겠다라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요 충분히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정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제재를 하잖아요. 중국 반도체 기업들한테 장비도 팔지 말고 거기다 칩도 팔지 말고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열심히 따라왔으니까 우리나라를 이은 이제 2인자 느낌이었고 강한 어떤 거센 저항을 받고 있었는데 미국이 제재를 좀 걸어줌으로써 물론 이제 일반 레거시 반도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긴 해요. 여기서 일부 최신형 반도체가 지금 제재 대상인데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필요하죠. 엔비디아 칩을 더 찍어내려면 TSMC만 믿고 있을 수는 없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이제 기업들도 믿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행인 거는 이제 미국한테는 이제 조선이든지 반도체든지 우리나라가 이제 필요한 그런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게 뭔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반도체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얘기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현지 공장을 건설하고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고 이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